네, 예상하고 좀 틀리네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블랙박스 6회 특강을 맡은 김영환입니다. 네, 이번 강의의 어떤 진행 방식은요, 이 교재 자체가 한 27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70여 페이지는 파트 3요. 최근에 한 10여 년간 사법연수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 시간에는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설을 잘 달아놓고 OX하고 종합연습 문제, 시간이 될 때 관련 부분을 찾아서 한번 종합 문제를 해설하는 식으로 접근하고요. 이번 강의 시간에는 파트 1과 파트 2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가 총 한 200여 페이지 되는데, 따라서 하루에 한 40여 페이지요. 한 40여, 중요한 부분은 한 20여 페이지 이런 식으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진도표에 나와 있듯이요. 가능하면 이 진도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드린 강의 계획서 2페이지를 보시면 2페이지, 3페이지요. 제가 귀찮은 작업이었지만은 여러 관련 시험입니다.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사법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법무사, 사례용으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특히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부분도 체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에도요, 이 쟁점, 이게 한 7개 정도가 되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이 꽤 됩니다. 그래서 한 70여 쟁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눈치챘듯하시피요. 여러분 사법시험에 나온 게 변호사 시험에 같은 해 나오기도 하고, 변호사 시험이 좋은 문제가 나오면 그 이듬해 사법시험에서도 표현만 달리 같은 쟁점으로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또 선택형을 따로 준비하셔야 되느냐, 이런 또 고민도 할 텐데요. 이 블랙박스에서 다루고 있는 이 쟁점, 한 100몇 개 쟁점이 여러분 선택형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쟁점을 아우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선택형 문제는 그 기출 표시가 번거롭고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선택형 표시는 빼고요. 이 블랙박스에서는 철저하게 사례형 관련 기출하고 모의고사 이 표시를 해놨는데, 순서적으로 해놨어요. 형사 절차 1회, 2회, 3회 해가지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스타일을 통해서든지 판례의 쟁점만큼은 숙지할 기회가 이번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드린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은 최근 판례입니다. 블랙박스가 6월 말 정도에 원고를 남기고 가지고 6월 한 20 며칠까지 최근 판례가 반영이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열흘 전쯤에 2015년 7월 16일자 전원합의체가 몇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그 판례, 압수 등과 관련된 어떤 압수의 어떤 적법성이라든지 제시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다루고 있는 이 종근단 사건이라고 저는 칭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내년 1월 초에 시험 볼 때 반드시 선택형 내지는 사례형 형태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자료, 아예 그 판례 사례를요, 제가 그 판례를 사례화 해가지고 문제 1번, 2번, 3번으로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주된 쟁점이 되는데요. 판례에서 이 부분은 집에 가서 내일 끄트머리 진도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 날 끝에 쟁점이 되는데, 그 블랙박스에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 그 부분 진행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전원합의체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은 두 번째 자료 중에 9페이지 보시면은 그 블랙박스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 이후에 한 달 사이에 있었던 판례라든지 또 블랙박스에서 빠뜨렸던 중요한 2014년 판례지만은 몇 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최근 판례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진도를 나가면서 진도 진행에 따라서
중요한 판례가 아니에요. 핵심되는 거 한 줄 정도로만 그 관련 부분, 블랙박스 부분에서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만 첨가하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판례가 위주로 나오죠. 그리고 또 내년 1월 달쯤 되면은 그 몇 달 전에 최근 판례도 계속 또 출제가 되고 하니까 계속 아직까지 몇 달 남은 그 최신 판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업을 시킬 수 있도록 미리 염두에 두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판례 잠깐만 볼게요. 이 종건당 사건이라는 이 판례 때문에 오늘 법률신문에서 나왔는데요. 4페이지 보세요. 아니 4페이지가 아니라 잠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페이지가 아니라 8페이지 보시면 보충자료 8페이지 보시면은 이 전환합의체를 반영을 해서 다음 며칠 3일 후죠. 3일 후부터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실무 방안을 갖다가 나름 제정을 해가지고 이 방식대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 판례 핵심이 요 네 단락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읽어볼게요.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수사기관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대상을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로 제한하고 그 왼쪽 옆에다가 그러니까 전자정보 요것 쪽으로 한정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자정보에 반대되는 거 컴이라든지 또 USB라든지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압수 등이 불허되는 것으로 한정을 하자는 겁니다. 어떤 범죄 혐의 때문에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요, 컴퓨터 그 전부를 갖다가 그 대상으로 압수를 하게 되면은 그 컴퓨터 안에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수록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압수 등과 관련된 유관 정보도 들어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과 무관한 무관 정보도 수없이 많이 들어있을 테고 만일에 이 컴퓨터 그 자체 기록 그 자체자를 원칙적으로 압수가 허용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이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료 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침해 소지가 다분히 높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판례는 고민 끝에 압수 등에 대한 적법성을 명백히 제시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8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새 방안에 따라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컴퓨터 본체나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US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담긴 피의사실과 관련 자료만 압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무실을 적법하게 압수할 물건 그 다음에 이 사무실을 수색할 장소 이런 식으로 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범죄 혐의 있는 자의 어떤 컴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정보. 자, 두 번째 달라 보세요. 원칙적으로 컴퓨터 본체나 하드디스크 또는 USB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피의사실 관련 자료만 압수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 입법자는요. 실정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케이스 다룰 때는 이것이 접근이 돼야 됩니다. 215조라든지 219조는 준용 규정인데 이거에 의해서 106조 이하 법원의 압수 등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215조라든지 106조 이하에서는 어떤 경우를 압수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냐면은 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건 등만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강학상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을 해서 압수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압수 요건으로서 관련성 요건이 추가가 됐는데 그동안 이 관련성이라는 것도 좀 불확정 개념이죠. 몇 년 시행을 하다가 최근에 전압에 와서는 명백하게 이 관련성 요 두 번째 달 피의사실 관련 자료만 그게 바로 사건과 관련성 있는 경우만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통상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무실에서
압수에 담긴 전자정보를 한정해서 압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외적으로는 106조 3항에 보시면은 106조 3항에 보면은 전자정보 정보 저장 매체라고 하는데 간단히 그냥 전자정보라고 할게요.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는 원칙적으로 그 출력을 해가지고 이미징 해가지고 그 출력물을 갖다가 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106조 3항에서는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컴 등 정보 저장 자체를 예외적으로 압수할 수 있도록 압수했던 방법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8페이지 두 번째 단락 손가락 페이지 두째 줄, 현장에서 피해 사실 관련 자료만 추출 압수하기가 어려워 하드디스크 등 자체를 컴퓨터 등 자체를 수사기관에 반출 또는 옮기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그 혐의와 관련된 파일 등의 정보만 압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영장실물 방안이 지금 운영이 될 방침입니다. 며칠 후부터. 그리고 다음 단락 보세요. 이러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밑줄 쳐두되어 피압수자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영장에 적시돼 있도록,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 법원이 발부할 때 검사청구에서 여기서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압수당하는 사람이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영장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당연한 영장주의 내용성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보세요. 또 압수하는 전자정보 목록 작성을 해서 압수 등의 경우에서도 압수 등의 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압수하고 난다면은 그 장소에서 압수 목록을 작성해서 피압수자에게 즉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마찬가지 이 사무실 자체에서 압수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으로 가지고 와서 통째로 갖고 와서 반출해가지고 압수 등 하는 경우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압수 목록 등도 작성이 돼서 피압수자에게 즉시 교부하는 등 이러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고, 콤마 다음 목록이 없는 정보 등은 바로 삭제 폐기해가지고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침해 소지가 없도록 진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워낙 쟁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워낙 많은 쟁점이 있고, 세 번째 쟁점은 2015년 두 번째 자료 첫 페이지예요. 7월 16일자 전원합의체 종건당 사건, 이 별건 압수에 대해서도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 판례가 전원합의체에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상 배임 혐의였어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배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를 하는 과정에서 통째로 구별하기가 힘들어서 유관정보와 무관정보를 구별하기 힘들어가지고 피압수자의 참여,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반출을 했어요. 검사실로 끌고 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저 판례 해설을 해보면 제가 영어로도 해놨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보내가지고 전문가에 의해서 그것을 이미징화하고요. 이미징화했는데 그것을 다시 검사님이, 제가 문제에서는 피환이라고 했는데 검사 피환이 다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USB로 재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재복제한 USB를 자기 사무실로 가가지고서는 마구 정보 등을 들춰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드러나요. 별건에 대한 거. 최초로는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것과 관련 없는 그 제약회사에 뭐에 해당되죠? 1페이지 가보세요. 지금 두 번째 자료 2페이지 3번 보시면 2페이지 3번에 보면은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 하면은 3페이지 3번에서 줄을 5째 줄 내려와 보세요. 5째 줄, 그러나 다음부터 해서 밑에 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밑줄 쳐도 돼요.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이게 바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별건 압수의 문제죠. 어떻게 하라?
밑줄 치는 부분 보세요. 수사기관으로는 더 이상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거기서 올스톱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스톱을 하고 그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등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한해서 그러한 별건에 대한 정보도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종군단 사건에서는 검사님이 포렌식 센터로